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은 3부 첫 순서였던 원래 한뼘 경제가 나가는 순서였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의견이나 상담 내용 있으시면은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 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 YTN 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요즘 올라가는 것 많습니다. 성적이나 또 뭐 월급 같은 것들은 안 오르는데 항상 오르는 게 이제 공공요금 가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하고 산업용 위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방침을 밝혔는데 3% 내지 한 6% 정도가 인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그래서 산업용 위주로 올리겠다는 것이 상당히 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 이런 자료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결코 싸지 않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적자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경련의 유성원 과장님 연결됐습니다. 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그 자료집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자료집에 보면은 산업용 전기에 대한 9가지 오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은 산업활동에 지장이 오고 그러면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엄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예, 사실 최근에 전기요금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업들이 전기를 사용해서 생산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네. 산업계는 한전이 정해준 요금표에 따라서 그 틀 속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산업활동을 열심히 매진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도 내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왔다고 나름 자부해 왔는데 마치 전력난이 산업계의 책임인 것처럼 네. 이 문매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산업계의 책임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용만 항상 뭐 우리가 봉이냐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자료집을 내게 된 것은 네. 전기요금 인상을 저희가 무조건 반대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앞서서 산업용이 싸서 펑펑 쓴다. 뭐 네. 이런 오해는 이번 기회에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만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오해에 근거한 인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점을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9가지 오해를 보면은 일단 자세히 좀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결코 싼 것이 아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요. 그게 이제 싸다는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싸냐, 비싸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싼 편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그런 근거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6월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네. OECD 국가들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PPP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가 기준으로요? 예, 물가 분매력? 기준으로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메가와트당 98.9달러로 나오는데요. 네. OECD 평균이 118달러 정도 되니까 사실 83% 수준입니다. 네. 뭐 이렇게 수치만으로는 사실 싸다고 할 수 있죠. 싸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각국의 물가 수준도 있지만 원전 비중, 네. 부존 자원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 네. 수치만으로 절대 비교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인데요. 네. 예를 들면 원전 비중이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 되는데요. 네. 독일은 절반 정도인 한 16%, 영국도 18%, 미국도 19% 정도 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원전 발전 단가를 보면 LNG 발전이나 유류 발전의 거의 5배 이상 싸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나라가 이 높은 원전 비중 그리고 또 국토도 좁잖아요. 네. 밀집된 이런 주거 형태로 인해서 원가 구조 자체가 저렴하다는 것이죠. 생산을 그러니까 싸게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예. 이게 싸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최근에 전기요금은 자국의 원가 따라서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네. 이제 권고한 바도 있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절대 비교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지표로 주택용 대비 산업용 그 상대 가격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제 주택용의 75% 정도 수준입니다. 네. 일본이 70%, 네. 미국이 56%, 뭐 독일이 44%, 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보니까 또 주택용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같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장을 기업 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2000년 이후에 14번을 올렸다. 충분히 올릴 만큼 올려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올린 횟수보다는 인상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14차례에 걸쳐서 2000년 이후에 78% 정도를 인상해 왔습니다. 네. 최근 2년 동안만 계산해도 25% 정도 인상해 왔는데요. 네. 그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그 한전의 그 원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한전의 원가에는 사실 일반 기업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적정 투자 보수라는 거하고 네. 법인세 예. 뭐 이런 두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 이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원가 회수율이라는 게 90% 이상이면 이미 흑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100%가 되지 않아도. 예. 실제로 한전에서 그 원가 회수율이 90%를 넘었던 2006년이나 7년 아니면 9년이나 10년 정도 그때 한전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12%에 달했고요. 네. 5%에서 한 12% 달했고 또 2006년과 7년에는 특히나 한 5천억 원 가량의 배당금까지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사실은 원가 회수율이 100%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마치 원가 이하 요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네. 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대중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전기가 뭐 전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택에서 개인들이 전기를 아껴라라고 좀 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맨날 뭐 불 끄고 다니고 이런 게 일인데 그거에 비해서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일단 예전에 그 성장을 할 때 제조업 위주로 성장을 할 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봐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네. 있는데요. 산업계가 사실은 전기 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부 시책을 가장 충실히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계약 전력 한 5,000kW 미만의 사용자 그런 기업들은 네. 선택형 피크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5,000kW 이상은 아예 절전 규제를 해서 피크 타임 때 쓰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정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산업체가 절감한 전력량이 올해 1월 그 절전 규제 때는 420만 킬로와트 정도 절감했는데요. 네. 이게 전체 절감량의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자면은 그러면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기요금 체계는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하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뭐 저희가 무조건 뭐 전기요금 인상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런 오해에 근거한 인상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전력 수급 문제가 예. 전기 요금 인상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렵지 않느냐. 네. 사실은 이제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예.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이제 뭐 기저발전소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건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같은 네. 그 고효율 기기 개발에 대한 투자도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네. 아까 제가 선택형 피크 요금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게 그 선택형 피크 요금제라는 게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 전기로 사용하면은 요금을 할증하고 네. 몰리지 않는 시간에는 더 적게 부과하는 뭐 그런 식으로 네.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하를 더 평준화시켜서 네. 전력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고 네. 또 사실은 전기를 떠나서 유류세 인하 등 에너지 체계 전반을 예. 고려해서 전력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사실 저희가 가장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력 수급을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용도별 원가이익 회수율 이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네. 여기에 근거해서 전기요금이 조정되고 결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일단 좀 뭐 원전을 더 짓고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전경련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반대 입장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시민연대의 석광훈 정책위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석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터뷰 다 들으셨죠? 네. 예, 그리고 전경련에서 낸 자료집을 물론 보셨을 텐데 네네. 예, 어떠셨나요? 좀 전반적인 느낌을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좀 주장하시는 내용이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앞쪽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다가, 네. 뒤에서는 다시 원전 때문에 저렴하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될지 조금 모양스럽고, 조금 예.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을 앞두고 약간, 좀 다급하게 조금 자료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좀 내용이 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용에 비해서 좀 너무 이게 역차별을 받는다? 뭐 이런 그 주장이 앞쪽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산업요금이 물가 기준으로 아까 그 PPI 얘기를 하셨는데 그 네. 저렴하지 않다. OECD 평균의 83% 수준이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예. 일단은 그 기준 자체가 일단은 그 잘못된 기준이고요. 어째서 왜냐하면은 그런가요? 예. 그 물가 기준 전기요금 그 비교는 사실 네. 이제 이게 그 가계 부문에서 그러니까 생활 물가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주택용 전기요금을 구매력 지수 기준, 말씀하신 뭐 PPP 기준으로 네.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때 이 구매력 지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국제에너지기구라든가 국제기구들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국제 비교를 할 때 네. 이 물가 기준으로 비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PPP 기준으로 그 산정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명목 가격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가 집계한 OECD 33개국 중에서 네. 우리나라는 약 31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하위 하위권이네요. 수준인데요. 예. 예.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이제 32위인 미국하고 네. 33위인 노르웨이가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그 셰일가스 혁명 네. 때문에 발전 단가가 대폭적으로 하락한 경우고 네. 또 노르웨이는 전력 생산의 99%가 수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력을 거의 공짜로 쓰는 나라들인데 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OECD에서 최저 수준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경련 측에서 주장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을 바로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70% 정도, 77% 정도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이게 뭐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 물건으로 예. 논리인데요. 왜 이런 논리가 지금도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네. 물론 이제 어느 나라나 이 전압에 따라서 이게 네. 그 전력 손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고압을 쓰는 산업용보다 주택용, 그러니까 저압을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과 산업용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주택용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누진율, 즉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과 단계도 6단계, 많죠. 예. 6단계나 되는 이제 누진 단계가 있는데요. 네. 이런 그 누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평균 요금을 가지고 주택용과 산업용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6단계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요금의 경우에는 한 단계를 상승할
한 단계 이동할 때마다 지금 몇 배의 전기요금이 더 붙기 때문에 네. 이 평균 요금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네. 산업용 요금이 싸다 이런 얘기는 사례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개별 사례 같은 경우에 볼 때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진율이 워낙 이제 누진 단계가 많다 보니까 누진율이 적용돼서 더 많이 내야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정경련 쪽에서 얘기하신 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이익 회수율 100%를 넘어섰다 사실상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 한전에서 원가 회수율에서 구체적으로 법인세라든가 네. 적정 투자 보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한전도 흑자다 이제 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전을 대신해서 방어해줄 네.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정경련 시장이 조금 네. 지금 과장이 심한 것이 지금 법인세나 적정 투자 보수율 이런 얘기를 다 빼고 하더라도 네. 이 한전의 지난 10년 동안 한전 제조 원가를 보면은 이 고유가와 원자재 구입비가 지난 10여 년 동안 3.6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80%인 프랑스나 네. 40%인 스웨덴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3배, 3.3배나 그 같은 기간 동안 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당국의 규제 때문에 네. 산업용 전기요금은 불과 한 60%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60%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난 2000년부터 네. 2012년까지 기간 12년까지, 동안입니다. 10년간,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정경련에 주장하는 건 굉장히 지역적인 얘기고 전체적인 원가 상승 네. 상황을 봤을 때 네. 전혀 사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드시는 나라가 다른 것 같아요. 예로 드신 게 아까는 이제 독일 경우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좀 예가 되는 것 같네요. 예, 독일도 사실은 네.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쌌습니다만 네. 2000년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난 12년 동안 원가가 고유가 상황에서 예. 급등하면서 올라갔고요. 예. 그러니까 원전 비중이 크냐 작냐와 상관없이 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나 스웨덴은 우리보다 원전 비중이 네. 훨씬 더 많은 나라입니다만 그래도 역시 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원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도 역시 더 높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중에 전기요금 개편 체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한 3% 정도, 4% 정도 얘기가 좀 인상률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네.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 그러면은 아마 구체적으로 몇 %를 올려야 된다 이런 추정은 어려우시겠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좀 주장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가격이 네. 왜곡되어 있는데요. 예.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1차 에너지인 유류와 2차 에너지인 전기 간의 가격이 네. 사실은 당연히 1차 에너지를 가지고 2차 이걸 에너지를 연소시켜서 네. 전기를 생산하는 네. 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요금이 유류 가격보다 더 높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근데 네. 우리의 경우는 거꾸로 예를 들면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이 1이라고 한다면은 네. 등유 가격은 1.8, 예. 정유 가격은 2.4. 완전히 1, 2차 에너지 가격이 완전히 역전된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은 지금 네.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지금 보일러 제조업체들이 산업용 전기 보일러를 출시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기 지금- 보일러요? 네. 예. 지금 이 상태를 놔두면은 지금 산업체들이 쓰는 유료 보일러가 다 전부 전기 보일러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요. 싸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 네네. 이게 지금 이 상황을 그래서 시급하게 지금 정부가 바꾸기 위해서는 네. 이 전기와 유류 간의 상대 가격을 빨리 지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전기요금도 상당수 최소한 전기요금 인상의 기준을 네. 최소한 유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단기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3, 4% 인상하는 거 네. 가지고는
지금 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고요. 근본적인 구조적인. 네. 예.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이 유류에 대해서는 또 선진국 수준의 과다한 또 이 세수를 또 네. 요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이 유류에 대해서는 그 세수를 네, 좀 네. 감면을 해서 예. 이 가격 정상화 속도를 좀 최단기화시키고 또 이 정교금 인상우리나 물가 고통을 네. 또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제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이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일주일간의 경제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그리고 또 재무상담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 그리고 이슈를 미리 알 수 있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증시가 2,000선을 돌파하기는 했는데 지금 뭐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다 그러고 어디서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야지 될지 다들 좀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선 뭐 국내 증시가 여전히 뭐 오늘도 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네. 방향성을 좀 탑색하는 국면이 좀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사실상 올 연말까지는 경기라든가 좀 수급 모멘텀에 좀 이제 한계가 나타나면서 2천선을 중심으로 좀 방향성이 없는 좀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외국인이 좀 불규칙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국내 증시를 어떤 견인할 만한 수급 주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수급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라는 점. 또 하나는 미 연준의 뭐 테이퍼링 시행 우려라든가 중국의 삼중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잦아들었기 때문에 또 지수가 또 크게 하락할 요인도 많지 않다는 점.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좀 현 수준 2천선 중심으로 한 어떤 등락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파도가 치는 장세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또 그럴 때 이익도 많이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대형 이벤트가 다 지나갔어요. 중국 삼중전회가 있었고 또 제닛 옐런 차기 미국 연준 의장 지명자 청문회도 있었는데 테이퍼링은 조금 천천히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좀 불확실성이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 자체를 그냥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물론 첫 번째 요인은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일단은 결과 자체가 좀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삼중전에 앞서서는 사실상 시장이 개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상당히 커졌었는데 일단은 중국의 삼중전의 전문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경착륙 우려가 커질 정도로 어떤 구조개혁을 성급하게 이루진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예상을 가능하게 있고요. 결국에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또 어떤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부의 권한은 서서히 최소화하는 어떤 그러한 개혁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안정적인 성장 이 좀 중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증시에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이퍼링,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분명히 시행돼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미국 경기의 회복세에 대한 어떤 지속성에 대한 어떤 담보할 만한 어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테이퍼링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좀 시장의 충격이 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우려를 완화시켰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증시는 이제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면은 사후에 해석하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걱정할 만큼의 어떤 그런 변수들은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기대할 만한 게 바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큼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냐 여부가 되겠는데요. 좀 그것에 좀 시작 단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금주에는 그 10월 소매 판매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좀 전월보다는 소폭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0월 달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연방정부 폐쇄라든가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커졌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부진했고요. 또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떤 소매 판매의 개선 폭 자체를 좀 제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전월에 이어서 좀 증가세를 이어가겠습니다만 증가폭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 지출의 회복 강도는 좀 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연말까지의 어떤 소비 지출의 회복세는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금주 10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 고용 시장이라든가 소비의 회복 강도가 강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양적 완화 정책이 역으로 더 필요하다는 점이 좀 강조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 더 강화는 안 돼도 바로 줄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증시에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양적 완화를 늘리는 그 기반이 소비 지출이 늘어나지 않고 고용도 그렇고 이런 그 경기상의 어떤 아직까지 부진한 점이라면은 사실은 또 시장에 그게 또 부정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양적 완화를 더 크게 볼까요? 일단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테이퍼링 시행 자체가 연말이 아니고 이제 내년 초까지 미뤄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사실 안심을 주는? 안심을 주겠지만 어쨌든
역으로 따지면 테이퍼링 어떤 시기 자체가 지연된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경기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라는 어떤 네. 반증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경제 지표가 물론 안 좋게 나오더라도 네.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러한 네. 상황이 계속적으로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에는 4분기, 그러니까 3분기 대비 4분기에 어떤 미국의 GDP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내용상으로는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조금 더 그 시장 이미 낮아진 시장 예상치를 네. 계속 상회해야지만 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는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뭐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성을 좀 확인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과정 자체,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조정 자체는 우리가 이제 내년 초에 예상하고 있는 어떤 외국인의 2차 순매수를 위한 좀 네. 기술적인 조정이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네. 최근에 매수 주체가 이제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지만 네. 결국에 사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대형주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경기 민감 업종을 현재 조정 국면에서 선취하는 전략이 조금 더 여전히 안전적인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계속 짚어봤지만은 아까 저희 서두에 시황에서도 예. 짚어봤지만은 당분간은 이런 장세라면은 계속해서 예. 코스피는 또 전차 군단이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하셨었거든요. 연구원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오늘도 사실은 뭐 그런 업종에 뭐 운수창고라든가 뭐 기계 네. 이런 쪽에 좀 기관들의 매수세가 예. 집중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매수 주체가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바뀌었지 사실상 선호하는 업종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계속적으로 조정 국면일수록 그런 업종이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네. 지금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 또 내년도를 위해서라도 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다른 주식 종목들을 갖고 있는 게 많은 그런 개인들이라면은 이럴 때는 좀 가만히 관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또 이렇게 예. 매도를 하라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좀 홀딩하는 조금씩 뭐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시키고 네. 좀 약간 경기 민감 업종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어떤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도 좀 들여다보고 양적 완화에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혔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지켜보면서 이번 주 의사록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장문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의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에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YTN 이코노미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 ytnradio.kr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로 들어오셔서 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재무상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재무상담하기 위해서 의견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7117님인데요. 땅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연체 한 번 없이 꼬박꼬박 이자를 납부를 했는데 다른 일로 이 땅에 가압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해도 은행에서는 이자를 거의 2배로 올렸다고 하는데 은행이 왜 대출 이자를 이렇게 대폭 올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가압류를 빨리 처리한다고 해도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해결을 했는데 은행 이자는 변동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부당한 것을 구제받을 수 없는지
그런 네.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게 이제 담보대출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 하고요. 예. 대부분 이제 변동금리 상품을 사용하시게 되시는데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은행의 이자를 왜 올렸는지 네. 그 이유를 먼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이유에 따라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네. 그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금리 인하 인하 요구권이라는 요구권. 예. 게 있죠.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은행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1순위권자이고 네. 그리고 뭐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금리를 이렇게 높일 이유가 있느냐라는 걸로 적극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셔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요구권이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나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의 소득이나 네. 그다음에 뭐 그 직장 이런 것들이 예, 변경됐을 이런 때 것들. 예,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용대출, 담보대출 모두 활용이 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자가 2배로 네. 올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신용등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신용등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를 해결했다면은 뭐 그런 관련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네, 그렇습니다. 하면 예. 네. 그러면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가압류가 그 땅에 대해서 가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우선권자는 은행이거든요. 네. 그러면 가압류는 사실상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근데 실익이 없고 은행도 담보물을 다 담보가치만큼의 네. 다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굳이 등급을 올리는 것이 이분한테는 훨씬 더 안 좋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네. 더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요지로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협상을 좀 이끌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0918님인데요. 실비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 통원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둘의 실비보험이 합쳐서 8만 원, 통원보험이 10만 원 가까이가 되는데 이 통원보험이 좀 비싸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안보장이 80세까지 1억에 5천까지 되고 또 여러 가지 수술비 보장도 되고 그래서 갈 때마다 10,000원씩 받는데 좀 보험비 전체 내는 것이 과도하지 않느냐. 근데 멀리 보면 괜찮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부담이 된다 이런 그 상담을 좀 하셨어요. 네, 일단 뭐 통원보험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적인 보험에 통원과 관련된 특약이 있는 보험 정도로 특약, 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실손보험 자체가 본인 부담금이 네. 최대 2만 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원 시에는 1, 2만 원 이내에는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컨셉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통원보험에서 통원하시면 병원에 한 번만 네. 가시면 10,000원, 2만 원 정도 네, 보험에서 네. 준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보험의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소손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1년에 120만 원인데 네. 그 정도면 1년 내내 갈 병원비 하고도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따로 모아서 저축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해약을 하라는 네, 해약하시는 게 예.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하시는 게 더 이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상담인데요. 1726님. 적은 나이도 아닌데 왜 이리 철이 안 드는 건지 그러면서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형제들이 갚아줬는데 지금 사채 2천만 원이 있고요. 카드빚이 4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도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전세에서 월세로 바꿨고 보험도 없고 예금 잔액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급여가 한 평균 280 이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파산이나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 최저 생계비보다는 지금 많이 벌고 있고요. 네, 적지 네. 않은 그런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좀 그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보니까 본인 얘기보다는 네, 형제분들의 예.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같은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네. 이제 해결해 주셨다.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네. 원인이 뭔지를 좀 네.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다음에 지금 당장 빚 갚아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똑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봤을 때는 뭐 무조건 형제들이 해준다 이거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쭤보신 것 중에 개인 파산이나 회생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네. 소득 대비해서 보면 이분이 이제 6천만 원 정도 빚이거든요. 네. 그러면 개인 회생
게 실익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예.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혼자 사시니까 최저생계비 80만 원에서 100만 원 네. 정도 잡고 나머지 한 뭐 180만 원 정도를 5년간 갚으시는데 네. 이러면 원금 이상 갚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공적 제도는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뭐 이렇게 개인 워크아웃 같은 사적 네. 채무 조정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문제가 사채가 2천만 원 네. 있는데 이게 이제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네. 개인 워크아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까지 포함해서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소득을 가지고 뭐 순차적으로 상환이 가능하신 방법도 있으시니까 네. 우선은 이분이 이렇게 된 원인 그것도 몇 번씩 이렇게 된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네.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그치기보다는 네. 같이 한번 힘들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조금 이제 위로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 같아요. 무조건 다그치면 오히려 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허심탄회한 자리를 좀 네.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듣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려면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에드머니로 가는 네, 게 저희 좋을까요? 에드머니로 연락 주시면 예. 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상당히 네. 많습니다. 사실 네. 요즘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지 대출을 네. 너무 쉽게 받는 구조 때문에 너무 쉽게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요. 특히나 미혼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돈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네. 또 지출이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심히 번 돈을 좀 현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야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재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단문은 50원, 장문에 100원의 메시지가 있고요.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 새로운 앱 예스 그리고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또 금리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폭이 많게는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근데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마 주택담보대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네.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하는 게 나은지 변동금리를 하는 게 나은지를 물어보셨어요. 사실 뭐 어느 게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상황에 따라 어렵습니다. 다르죠. 근데 예.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변동금리가 연 3.8에 3.9 정도 되고요. 네. 고정금리 상품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적격대출인데 네. 이게 이제 4.16에서 4.97% 정도 됩니다. 이게 네. 상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네. 좀 다른데 그러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금리가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네. 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변동금리 상품은 이후 계속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될 예. 거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변동금리 상품이 더 이제 가계의 네. 재무 구조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분이 지금 한 3년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뭐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2, 3년 네. 정도이고 문제는 이분이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를 선택하실 때는 네. 그 금리보다는 오히려 내가 빌린 원금을 언제쯤 갚을 수 있느냐, 네. 언제쯤 갚을 계획이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거나 갈아타거나를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현재 뭐 어느 게 유리하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계속 바꿔 나가면서 네. 결국은 이자만 내시고 원금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네.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금 기준으로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년 정도라면 뭐 변동금리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네. 이게 수수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금리 변동이라는 게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을 때 어느 쪽으로 고려를 하는 게 좋을지는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고정금리가 좋을 때도 있고 변동금리가 네. 좋을 때도 있고 네. 그거는 보통 이제 상담 창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상담 창구에서는 네. 현재 상태에서는 변동금리를 많이 권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상담 창구에서는 네. 사실 그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얘기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상담 창구의 말을 전폭적으로 좀 뭐 이렇게 참고는 하시되 전폭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을 잘 감안을 하시면서 굳이 뭐 갈아타기보다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네, 그렇습니다. 3년 정도라면 네. 조금 더 낸다고 하더라도 네.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재무상담의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는 돈 꼭 잡아주시러 재무상담 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아범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아까 산업용 전기요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1031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결코 싸지 않다. 그러면 주택용과 산업용을 맞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쪽이든 각자 주장에 유리한 수치를 지금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합리적으로 전기요금 체제를 위한 의견이 수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김윤경이었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